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세계 문화와 기독교 화요일 수업입니다. 오늘은 6주차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지 못하고 수업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조금 섭섭하고 좀 답답하고 그렇긴 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정도 연장된 만큼 우리 다 같이 좀 조심해서 5월 달에는 꼭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 첫 화면에 보시는 글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글인데요. 박완서 선생님,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이라는 소설에서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젊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나이가 젊고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것을 단순히 젊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지 못한 일에 분노하고 부조리를 고뇌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각자의 판단과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정도의 기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잖아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나라의 미래, 우리 삶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는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전 국민의 100%에게 소득을 지급해야 되느냐, 재난 구호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위 70%에게만 소득을 지급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모든 국민을 다 도와야 한다라는 가치관과 위급한 상황에서 더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어떤 아주 단순하게 보면 네, 그런 어떤 각자의 이런 사회에 대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평생의 모든 순간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 판단, 우리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죠. 뭐, 비단 점심 식사를 할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나는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미래, 그다음에 이 사회의 미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공평한 것이 더 중요한가, 효율성이 더 중요한가,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네, 가깝게 예를 들자면,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이런 것들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또 싸워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계의 구조는 어떠하다, 이 세계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또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누구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부딪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고,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마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편한 세계관 하나 있어요. 그쵸? 뭐냐면 혈액형. 혈액형이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O형은 성격이 쾌활하다, 등등등 있어요.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나라의 혈액형이라는 것은 또 이제 한국과 일본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과 이런 혈액형이라든가 어떤 인종의 문제를 통해서 이 세계를 재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나치, 네, 히틀러로 대표된 나치주의자들인데요. 나치주의자들은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혈액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독일을 만들어 가야 그 민족이 강성해질 수 있고, 그래서 독일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치 아래 유대인들과 독일인들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혼인을 금지시켰고, 결국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에 이르는, 네, 600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네, 몰아넣었던 그런 아픈 우리 역사가 있죠.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이렇게 이 첫 번째 사진에 왼편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에게 별 모양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에 대한 표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유대인 학살자들을 기리는 묘지예요. 일종의 묘지인데요. 네, 독일에 가면, 어, 독일 곳곳에 이런 묘지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 우리의 어떤 뼈아픈 민족적인 실수를, 네, 인류의 어떤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네, 무덤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혈통에 의해서 사람의 우열을 가리고 그것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혈액형의 분류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A형이 보다 우월하다. B형은 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네, 당시에는 그것이 먹혔나 봐요. 그래서 A형과 AB형의 인구수 대비 B형과 AB형의 인구수를 네, A형과 AB형의 인구수를 B형과 AB형의 인구수로 나눈 것을 인종계수라고 했을 때 인종계수가 높을수록 그 A형이 많을수록 진화하고 무수한 민족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인종계수는 1.78. 조선 안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 네, 한국인이죠. 지금 말하는 한국인이죠. 조선인들은 1.07. A형과 B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세요. 전남은 1.41, 충북 1.08, 경기 1, 평북 0.83.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한반도 지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네, 그 인종개수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일본인들이 일본과 가까울수록 인종계수가 높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일본인이 보다 우수하고 일본인과 같이 어떤 A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수한 집단이다라는 것에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일본의 문화에 동화시켜버리는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증거로 삼았다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기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이런 단순한 세계관들이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네, 우리 민족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아주 큰 무기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세계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세계를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협소하고 단순하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이 그것은 정말 우연에 불과한 것이고 단순히 처음에 혈액형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수혈하기 위해서, 네, 수술이나 어떤 환자들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서 연구된 것이 어떻게 사람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오해가 되면서, 네, 아주 편협하고 단순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조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 화면에 나오는 영화의 장면들은 아래 써 있다시피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태리 영화인데요. 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어요. 음악상도 받았고 작품상도 받았나? 하여튼 네. 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혹시 이 영화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유대인이고 남성은 유대인이 아닌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요.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치의 유대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아내와 그다음에 그 유대인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그 안에서의 삶은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렵고 아주 뭐 뭐랄까 각박하다고 할 수 있죠. 먹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잠자는 형편 아주 뭐 숙식하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당연히 뭐 매일매일 죽음이 막 이렇게 목격되는 삶의 경계선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매일 넘나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남성 수용소에 같이 수용이 되고 엄마는 여성 수용소에 이제 따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빠가 이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치라는 어떤 집단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버지가 우리는 지금 전쟁 놀이를 하고 있어. 점수를 많이 따는 사람이 탱크를 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매일매일의 어떤 아주 굉장히 지독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전쟁과 게임과 같은 상황으로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음, 몰래 숨어 있으면 몇 점, 뭐, 뭐 어떻게 오늘은 울지 않고 잘 지냈으면 몇 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치가 피난 갈 때 아버지는 끌려가고 아이에게 자, 오늘만 잘 숨어 있으면 너는 1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탱크를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끌려가고요. 마지막에 아이는 연합군에 의해서 구출되는, 그리고 엄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장면이 바로 세계관을 네, 설명해 주는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로 수용소, 네, 유대인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라는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전쟁보다 더 힘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아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굉장히 아주 큰 영향을 전 지구적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음, 모든 세계가 하나의 어떤 지구촌과 같이 연결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막 나아갔던 자유와 개방의 물결로 막 나아가다가 반대적으로 뭐 국가의 어떤 국경이 지금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국경이 강화되고 식량의 주권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뭐랄까 국민에 대한 아주 일사불란하고 계획적인 어떤 그런 통제와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열망, 사람들의 열망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주의, 그다음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삶에서 큰 정부, 힘 있는 정부, 그리고 네, 국경을 아주 높이고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전에 생각했던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안락하고 소소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지금 다 뭐 세계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떤 커다란 위기를 통해서 더 많이, 더 뭐랄까 급속하게 변하고 있긴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매일매일 흘러가고 있는 변화의 물결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부분이 과연 올바른 부분인가, 올바르지 않은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방향으로 쭉 가야 하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면 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나는 뭐 특별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사람의 생각, 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틀,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네, 정말 이 세계는 무엇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진리냐, 네, 무엇이 선한가, 진리인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어떤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어떤 기둥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세계관을 아주 거칠게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이성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세계관은 그야말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세계관이죠. 내가 해봤어. 네.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죠. 그죠? 왕년에 내가 다 해봤어. 나 때는 말이야, 그죠? 나 때 is horse.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음, 그런 것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내 주먹을 믿지 등의 어떤 자기가 경험한 아주 협소한 그 일들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단편적인 방식이죠. 굉장히 편리하긴 해요. 왜냐면 아주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하다. 뭐 선악의 이분법이라든가 뭐 한쪽은 옳고 한쪽 뭐 여당은 옳고 야당은 이렇다. 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아시아는 이렇고 유럽은 이렇다. 뭐 이런 식의 세계관들은 아주 굉장히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줘. 굉장히 명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리하죠. 쉬워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 모두 의문점을 제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굉장히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동의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세계관도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경험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네,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들 그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진 코끼리는 사과예요. 뾰족하고 단단하고 차갑죠. 그래서 아, 코끼리는 뾰족하고 단단하고 차가운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요. 뭐 털이 약간 있고요. 좀 가늘어요. 어떤 사람은 네, 귀를 만져요. 펄럭펄럭 넓어요. 네, 바람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계는 이렇게 아주 단편적이야. 근데 그것들을 조합했을 때는 굉장히 조악한 거죠. 누구도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한 사람의 표현으로도 이 코끼리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은 네, 이제 열심히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조합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와 반대로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이 있죠. 네,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 세계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세계관입니다. 바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존재죠. 인간이란 존재는 어느 날은 뭐 잔잔한 바다를 떠다닐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뭐 다 같이 겪고 있는 폭풍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잔잔한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중이지만, 항해하고 있는 중이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거친 파도 위를 항해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침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지, 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능력, 기준, 네, 네, 방향 그런 것들이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세요. 지구 편평설. 아, 아직도,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요. 그죠? 나사에서 제가 아까 어저께도 어제 오늘 막 자료 조사를 하는데요. 나사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우주 아니죠.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모습. 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 공전하는 모습.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우리가 해 주위를 돌고 있는 거지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저것은 조작이야. 영화 스튜디오에서 저걸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뭐 무지몽매한 일부의 집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뭐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래 그림 보시면 네, 고대의 세계관입니다. 네, 네 명의 천사가 영적인 존재들이 지구의 귀퉁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관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아주 많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교양 프로에도 네,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 보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외의 것들은 정보를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정보들만 취사 선택해서 네, 그것들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험적인 세계관에 갇혀버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것처럼 굉장히 뭐 답답하고 아주 조악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는요, 올바른 세계관이 절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체계적이고 탁월한 세계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주어져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어떤 정보도 찾아낼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이죠. 이 정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빅데이터라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단 이제 빅데이터만이 아니라 네, 정보가 있는 것이 정보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통찰을 해나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넘치는 정보와 지식, 정말 지식의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각종 전문가들이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만 가지 이야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분별하시고 네, 취사 선택하셔서 아, 이 정보는 믿을만 하구나. 아, 이 사람의 관점은 굉장히 따라갈 만하구나. 인정할 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 같은 거죠.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 보일 거예요. 내 눈에 초점에 맞는 안경을 쓰면 세계가 또렷하게 잘 보일 거고요. 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 세계가 뿌옇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목적지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되게 여러분들 청년의 시간, 젊음의 시간 동안에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요즘 네, 과제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쵸?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학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한 세대가 참 아름다운 시즌인데 지금 이 꽃 피는 시즌이 굉장히 학교가 아름답거든요. 예뻐요. 정말 벚꽃도 많이 피고.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네, 그 시간, 네, 우리가 지금 학교로 오가지 못하고, 뭐, 제한된 공간에서만 뭐 집이나 집 근처, 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좋은 영화들, 책들, 뭐, 좋은 자료들 많이 찾아보셔서, 음, 나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시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잖아요. 그쵸?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너무 많았고, 네, 그것들 뭐랄까, 뭐, 실기 준비하신 분들 있고, 수능이랑, 뭐, 수시랑 굉장히 입시가 복잡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셨는데, 네, 그러니까 학교에 오가지
않은 요즘 같은 시즌에 나 개인의 어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네, 이런 것들의 세계, 우리가 속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한 나라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네,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막 흔들어 놓았어요. 그죠? 비행기도 지금 전 세계 항공편의 3분의 2가 마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뭐 다 다운됐고요. 공연, 예술 이쪽도 뭐 굉장히 다 다운됐어요. BTS 콘서트도 막 취소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뭐 극장 산업도 이런 것도 위축되고 반대로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산업들이 더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해하고 싶은 일들, 직업의 가치와 직업들을 정하실 때에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예술이든 문학이든 아니면 뭐 기업인들이든 어떤 가치를 내세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라면 회사 뭐 오뚜기냐, 농심이냐를 선택할 때도 네, 맛있는 라면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관을 선택해요. 우유에 대해서 뭐 매일 유업이야, 남양 유업이야 이런 것을 선택할 때도 왜 사람들이 가치를 선택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뭐 잘못을 하시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업의 가치관, 한 사람의 가치관이 이 전체 조직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이 20살, 이 청춘의 시기부터 네, 가치관을 잘 형성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고민하시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당에게 투표할 것이냐, 네, 이런 거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쵸? 내가 지향하는 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당을 투표할 것인가,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 뭐 여당을 지지할 것인가, 야당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여러분도 투표하셨죠, 다. 네,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개입된 거죠. 네, 뭐 어떤 물건을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업에 입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뭐 이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은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네, 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네, 밑에 표를 잠깐 보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 네, 이 수업은 세계문화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독교에선 당연히 신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신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인간을 창조했고요.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지금 2020년 이 세계 말고 또 내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의 윤리관은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현세와 내세를 포괄하는 가르침이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 역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순환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방향,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설정해 놓은 방향, 그 목적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와 반대로 무신론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어떠냐면 신은 당연히 없죠. 신이란 존재는 없다.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우연히 존재한 인간들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는 우리가 이 무르신론에서 말하는 윤리는 현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역사 역시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거죠. 사람들이 행위에 의해서 네, 그냥 그 조합으로 가는 것이지 특정한 목적, 방향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삶과 이후의 삶, 내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역사 역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네, 신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짓고 이 세계를 운행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지가 어디냐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선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근데 그러나 무신론에서 말하는 인간은 네,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추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의 즐거움만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거죠. 음. 역사의 목적이 없어요. 네, 그냥 역사는 투쟁의 결과고 그냥 우연의 산물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과 무신론의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냉전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냉전 시대를 경험하지 않으셨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네,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주자 미국,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주자 소련과 이 아주 굉장히 대립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연합이 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공산당. 그래서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을 해서 뭐 올림픽에도 서로 막 보이콧하고요. 아주 뭐 극심한 이렇게 뭐랄까, 막 봉쇄가 일어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교류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교류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주 높은 장벽을 쌓았던,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뭐 와해되었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서로 이합집산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네. 근데 하여튼 그 전에는 어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가치관이 네, 세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가깝게는 예, 요즘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굉장히 잦죠. 네, 자주 일어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다라고 함으로써 미국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아주 또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극심해져서 서로 뭐 이렇게 뭐 살상하고 죽이고 테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가끔 네, 이런 아주 뭐 뭐랄까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네, 분쟁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죠. 여기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네, 분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9.11 테러 아주 뭐 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죠? 자유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미국 한복판에, 네, 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네,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념, 세계관, 가치관, 내가 믿는 내가 믿는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능히 거리낌 없이 해칠 수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갈등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씨를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God is nowhere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God is now here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네.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는 곧 나의 관심,
나의 관점, 나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끊어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신은 없어. 어디에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신은 지금 이곳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들, 네, 계속해서 말하지만 타자의 욕망,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겠죠. 근데 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성공이냐 실패냐, 뭐 높은 사람이 되고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세계관은 아르키메데스의 고정점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헤르멘 도에베르트라는 사람인데요. 네덜란드의 철학자며 법학자래요. 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네, 여러분 지렛대 원리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어디에 힘점과 작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무게가 굉장히 커집니다. 세계관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힘점과 작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느 것인지 한번 네, 한 주 동안, 네, 며칠 동안 네,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점, 나의 세계관의 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신, 아니면 뭐 자연, 아니면 힘, 혹은 나 자신, 네, 아니면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어떤 것이라도 뭐 그건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중심점 위에 나의 세계를 보는 관점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계관이란 삶의 준거 틀, 프레임, 삶을 형성해가는 어떤 틀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행동과 신념 이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었어요. 세 가지. 종교개혁자의 세계관들은, 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개신교와 천주교, 가톨릭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된 사건인데요. 네, 구교로 불리는 카톨릭에서는, 당시에는 어땠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속된 직업,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직업, 사제들은 아주 거룩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어떤 계급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고 신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아닌 한 소에 젖을지 않는 일이나 구두를 닦는 일이나 사제의 일이나 모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직업 윤리라는 것이 나왔고 우리가 맡은 직업,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에게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세기의 실존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19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과학과 인류의 문명이 막 발전했어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죠. 뭐 증기가 발명되고, 뭐 많은 어떤 뭐 교통수단들이 발명되면서, 과학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꾸려갈 미래가 아주 아름답게 그려졌죠. 전망됐죠. 그런데 20세기 실존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이 닥친 어떤 죽음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지배했던 낙관주의적인 사고가 몰려났어요.
네, 또 다른 예로는 네, 동양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노자와 장자의 사상들 여러분 잠깐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 고 중고교 시절에. 네, 그런 것들은 어떤 무라일체, 뭐 인간이 자연의 어떤 일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환경 운동의 토대를 제공하는 어떤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 어떤 우리의 삶에 아주 뭐랄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세계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뿐이지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관은 하나의 결단이면서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죠. 세상을 보는 태도, 인생을 보는 태도, 삶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결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의 형태로 실제 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들, 네, 이 세계는 이런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전제들이죠.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애써 성찰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택시 운전사 포스터를 제가 걸어놨어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그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영화적으로 각색이 되었는데, 이 송강호 씨가, 택시 운전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광주의 일을 취재하러 온 외국인 사진 기자를 태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예요. 오직. 네. 따블을 준다고 해가지고요. 네. 요금 많이 받으려고 이 사람을 태우고 광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광주에 갔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기자는 송강호 씨에게, 이 택시 운전사에게 너는 올라가라. 너는 위험하니까 서울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로 돌아가다가 다시 핸들을 꺾어서 광주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태우고 나중에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이 송강호 씨가 했던 그 역할이 그거죠. 가난한 택시 기사, 딸의 운동화를 사서 딸과 소풍을 가야 하는 아빠. 아주 뭐 전형적인 소시민이죠. 오늘 하루에 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오늘 얼마를 벌어서 월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딸의 소풍으로 얼마를 써야 하고 운동화가 얼마고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다른 기사의 손님을 가로채죠. 돈이 급하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다가 큰 사건을 마주하면서 아, 사람은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 없다. 이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알려야 한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요.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관.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감지할 수, 캐치할 수 없지만, 네, 어떤 상황이 돼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딱 감지하게 되는, 떠오르는,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 세계관의 어떤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계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신들이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다. 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뭐 힌두교나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수도 있고요. 또 우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 자체가 아주 근본적인 최고의 실제다. 가장 중요한 어떤 세계관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냐? 이 세계는 아니면 신들에 의해서 우연히 조성된 것이냐? 아니면 질서 있는 신에 의해서 조성된 어떤 질서 있는 체계냐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 그래서 신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인간은 단순히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냥 기계장치와 같은 존재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혹은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다. 동물이다. 그냥 네, 조금 뛰어나긴 하지만 그냥 동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진화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죽음 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없어진다. 그냥 사라지는 거. 죽으면 끝이다. 먼지가 되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환생한다. 네, 환생을 말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다음 생에는 이렇게, 이번 생에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혹은 내세, 죽어서 천국에 간다. 혹은 극락에 간다. 라고 말하는 네,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지식이 왜 가능하냐?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가 반면,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진화해서 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네. 누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것이냐? 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다. 네, 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이 세상의 낙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네. 야, 뭐 때문에 이런 뻔한 질문을 하냐? 네. 음, 아주 보수적인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 중에서 또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들이 있어요. 뻔한 거죠. 왜 그런 걸 묻느냐. 이건 너무나 자명하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뭐, 그리고 뭐, 아까 예를 들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IS, 뭐 이런 사람들 역시 분명한 거죠. 내가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나에게 좋은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네, 이런 거죠. 네. 나의 세계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삶을 꾸려가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충돌이 나고요. 자기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사이로부터 네,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꾸 외골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네. 아휴, 모르겠다. 정확히 누가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회의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반응 사이에서 우리는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뭐, 일본의 어떤 내선일체나 나치의 어떤 아리안주의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과 삶을 짓밟는 그런 태도, 한쪽 극단에 있는 그 태도, 그리고 반대로 어떤 세계관도 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 태도에서, 네, 여러분, 중심을 잡고, 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세계관을 구축해 나아갈 것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을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기독교 유신론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유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이면서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주권자입니다. 이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삶에 인간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요. 이 세계에 관심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세계로부터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네. 이 세계가 어떻다고 해서 신의 존재가 흐트러지거나 신의 존재가 뭐 해침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신의 능력이 막 저하되거나 신이 상처를 받거나 예, 그러지 않는 존재인 거죠. 네.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삶과 아주 멀리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라는 존재가 좌지우지되진 않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한 거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신을 향하는 존재, 신을 찾는 존재, 신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인간은 그래서 주변 세계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주변 세계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들이 훼손됐다라고 이해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세계로 더불어 누리는 어떤 풍성한 삶이 있죠. 관계.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역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유신론이 말하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신론이에요. 네, 서양에서 발전된 개념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세기, 18세기 인간의 어떤 이성과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과학, 실험, 경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이성이 강조되면서 네, 어떤 기계적이고 아주 치밀한 조직들이 네, 사람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주를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아주 정교한 시계 장치처럼 굉장히 아주 뭐랄까 공을 들여서 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운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폐쇄적인 체제로 인과율,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네, 돌아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인격체이긴 하지만 아주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 안에 존재하는 작은 기계 장치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과 존재의 중요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계 장치에 불과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 우주는 무엇이 정성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줍니다. 합리적이고 네, 아주 뭐랄까 효율적이고 네, 그런 것들이 옳다, 이성적이고 그런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보시면 창조할 때 역사의 과정이 정해졌어요. 기계장치 같이 아주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재조정되진 않습니다.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작년인가?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주의 근본 법칙은 원래 하나님이 제정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후로 신은 우리가 그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진화하도록 내버려둔 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우주가 정교하고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네, 운행되는 것을 보고 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신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를 만들어 그 우주라는 그 자체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해하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질이 영원하고 존재하는 것의 전부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냥 이 물질 자체가 중요하고 이 세계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주는 폐쇄적인 체제로 인과율의 일치체로 네, 나름의 법칙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우주의 한 부품, 또 다른 기계 앞에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지적, 영적 본성은 동물적인 수준에 비해서 동물들에 비해서 아주 예외적고 탁월하긴 하지만 그 역시 그저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네 번째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개체성이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피에르 카바니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간이 담즙을 분비하듯이 뇌는 생각을 분비한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뇌로부터 분비되는 어떤 그냥 뭐랄까 기계적인 결과물에 불과한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다 다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역사는 인과 율에 의해서 연결된 사건의 연속이지만 전체적인 목적성은 없어요. 네, 그냥 원인과 결과로 존재하긴 하지만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우주는 스스로 생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간의 경험이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 코스모스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자 존재했던 모든 것이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너무 네, 멋지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도 그 이하의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네, 자연주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유신론, 기독교가 말하는 유신론에 가까우신지, 아니면 네, 이신론에 가까우신지, 아니면 자연주의에 가까우신지,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세계관에 가까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길 원하시는지 네, 오늘, 내일 음,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시고요. 마틴 루터 킹 기념일도 있어요. 그분이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가 형제 자매처럼 손을 잡는 꿈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언덕과 산이 주저앉고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것이 펴지며 주의 영광에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는 절망의 산에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를 들 수 있겠죠. 네, 성경에 이사야라는 어떤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언덕과 산이 주저앉고 거친 곳이 평탄해지는 것. 그러니까 어그러진 것들이 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어떤 가로막고 있던 모든 억압들이 사라지고 불평등한 것이 평등하게 되고 네,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 네, 그 세계를 꿈꾸고 이런 연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네, 셀마라는 어떤, 예, 그림 보실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마틴 루더 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네, 흑인 참정권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흑인들은, 네, 링컨의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이후에 흑인과 백인은 평등하다라는 어떤 법적인 어떤 뭐랄까, 어떤 구호와 같은 말은 허용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탈 수 없었고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요. 음, 그래서 심지어 흑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으로서,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흑인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방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네, 이것이 단순히 뭐 폭력적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네,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갔습니다. 음. 목숨을 걸고 나의 권리를 위해서 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줄에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것이 셀마 행진입니다. 흑인들과 백인들, 이 마틴 루터 킹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진하는 거죠.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무력,
밖으로 진압하고자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서 함께 행진했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네,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백인들 경찰들이 네, 흑인들과 그의 시위에 동조하는 자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무십여 년 전의 일입니다. 1965년, 네, 제 기억에 의하면, 네, 196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게 흑인과 백인이 전혀 다른 존재로, 차별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과 백인은 동등히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하고 행진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서 함께 그 자리에서 행진했습니다. 네. 마틴 루터 킹을 기리면서 네, 그 같은 자리에서 셀마 그 지역에서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세계관이라는 것은 네, 우리 가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아까 택시 운전사에서도 말씀드렸고, 네, 또 셀마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우리 가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네, 여러분들 가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것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 과제물 아주 잘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열심히 네, 하나하나 다 네, 읽었습니다. 혹시 밀린 레포트 내실 때는 저한테 문자나 뭐 카톡이나로 알려주세요. 제가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출석 체크 빠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혹시 뭐 사정이 있으셔서 혹시 뭐 병원에 가셔야 한다거나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네, 레포트를 못 내셨다라고 하면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안해서 처리할 테니까요.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은 둥지 리더도 통해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 하나님, 아니면 어떤 인간, 나의 행복, 인류의 평화, 네, 아니면 돈, 정의, 평등,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이 왜 내 세계관의 중심이어야 할까요? 나의 세계관의 아르키메데스의 중심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네,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5월 달에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